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핵 위협과 남중국해 분쟁,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까지 더해지며 전 세계 안보 환경이 불안해진 상황.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사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놓인 과제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평화와 번영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면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게 제주 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2001년도부터 남북의 어떤 평화와 그 화합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만들었고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반드시 법률이나 예산의 형태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이라는 세션을 새로 만들어서 아세안 국가들의 기업과 또 의회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 제주 포럼과 함께 우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고민과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이 동북아였다면 지금은 아세안과 인도로 넓혀가고 있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북태평양,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제 현안에 따라 인접한 유럽과 중남미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아시아 태평양 중심이었던 지리적 개념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군비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지역에서 지출이 되고 있죠. 미국도 2010년대에 들어와서 대서양이나 중동에 있던 군사력 상당 부분을 이쪽으로 많이 재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도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군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완 해협의 위기나 이제 북한 핵 위기 같은 식으로 이제 국지적인 군사적 위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의 안보 불안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007년 미국이 호주, 인도, 일본과 함께 경제, 군사적 연대를 통해 중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급부상하면서 다른 국가들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은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등으로 우방국들을 결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올해 미국은 국방 예산으로 총 8,420억 달러, 환화로 약 1,100조 원을 편성해 2022년보다 13.4% 많은 역대 최대 규모를 내세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인도태평양에서의 훈련 예산을 40% 증액한 91억 달러로 책정했고 국가들과의 훈련 규모도 넓히고 있는데요. This is a strategy-driven budget and one driven by the seriousness of our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PRC is our pacing challenge, and we're driving hard to meet it. 또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을 대비해 군사시설을 분산 배치하고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필리핀, 일본, 호주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맞서는 중국은 대만 해협 주변에 대규모 군용기를 배치해 대만과의 긴장을 끌어올렸고, 지난해엔 사상 최초로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미사일을 떨어뜨려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在台岛周边多域部署，在实战、实案、实景条件下，检验了部队侦、控、打、防、平等关键能力，进一步贯通了联合作战信火链路。 급변하는 세계 안보 상황에 따라 가장 불안해진 곳은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하는 안보 협력체 오커스 계획에 따라 세계 7번째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인도는 일본, 베트남과 전투기 연합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필리핀은 자국에 미군 기지 4곳을 추가로 허용한 후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하는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앞다퉈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 세계 군비 지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국방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0조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군비 지출은 약 770조 원,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은 경제, 안보, 군사 전 영역에서 매우 격화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제 유지를 하고 싶고, 그런 이제 미국 국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지역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이제 나름대로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 이런 국가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1대1로 전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은 경제 안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과거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확장돼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GDP 한 35% 정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의 대략 한 47% 정도를 담당하는 것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위상이기 때문에 이걸 본다라면 향후 새로운 그 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협력체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제까지의 중국 중심의 아시아의 경제 발전이 있었다라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도 태평양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78%와 수입의 67%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20대 교역 대상국의 과반수가 위치하며 우리의 해외 직접 투자 66%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84%, 가스 수입의 46%가 이 해역을 통과하는데요. 그만큼 경제적, 기술적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도 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할까요?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 같이 살고, 그 협력과 분업 관계가 서로가 공존하고 공생하는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이 대외 전략의 기술적인 대외 전략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사, 경제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놓인 과제를 논의하고 연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 각국에선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국제 현안을 나누고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다보스 포럼은 스위스에서 개최되고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 정치, 경제 및 문화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 토론을 벌입니다. 또한 매년 4월엔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중국에서 고아워 포럼이 열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가 참석하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개최됩니다.
이렇듯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지역적 이점을 살려 관광지 활성화와 청정 에너지를 위한 탄소 중립 실천, 이외에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다양한 역점 사업을 펼치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평화의 상징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1991년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회담이 열리는 등 국제 외교에서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2005년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는데요. 그 후 평화라는 핵심 기조를 내세운 세계적 포럼이 제주도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주 포럼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돼 국제 경쟁력을 갖춘 포럼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긴 시간을 거쳐오며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해 국제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주 포럼은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2001년도부터 남북의 어떤 평화와 그 화합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만들었고요. 특히 2005년에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우리 정부가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와 번영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면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게 제주 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제주 포럼의 대주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트모르 대통령과 마틴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 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등 현직 고위급 저명 인사들이 참석하는데요. 국내외 20여 개의 기관이 50여 개의 세션을 열고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외교, 안보, 경제, 환경 등의 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포럼에서 활발하게 다루는 그런 논의의 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인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 같은 그런 의제들을 포럼의 세션들로 좀 구성을 하고요. 지방도정의 경우에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지방외교, 그리고 수소경제 같은 그런 주요 이슈들을 이번 포럼의 세션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 위치에 놓인 인도태평양 지역 중 아세안 각국의 정상들은 이미 2019년부터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는데요. 공식 의견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강대국 경쟁의 장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됩니다.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난 2022년 12월 이를 구체화한 인도태평양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한다고 했고, 특히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포용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태 전략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유, 평화와 번영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와 규범, 법치주의, 또 인권, 또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이 지역 내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나라들 또 개발도상국들에게 이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제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한국이 이제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이 바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이고 또 인도태평양의 전략입니다. 이번 제주 포럼은 역사상 처음으로 색다른 시도를 합니다. 국회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아세안 국가의 국회의원과 경제인 등이 참여하는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이 열립니다. 한국과 아세안 여러 나라들 간의 경제 사회 간의 협력이 최근 아주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플레이해야 되는 기업들의 투자 증대와 협력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제나 금융 지원이라든가 또 현장의 많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주려면 그런 기업들을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반드시 법률이나 예산의 형태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이라는 세션을 새로 만들어서 아세안 국가들의 기업과 또 의회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다각적인 경제 외교를 위해 국회가 직접 나서서 공공 외교 플랫폼 역할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의회 외교는 정부 외교를 보완해서 국가 외교의 양날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외교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 외교를 대통령은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우려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 분야는 의회 외교로 보완하는 것이 우리 국가 외교 전체로서 꼭 필요하다. 제주 포럼에서 논의될 또 하나의 주요 이슈는 바로 수소 경제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물, 유기물 등의 화합물에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해서 생산하는 에너지인데요. 제한적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석 연료와 달리 무궁무진한 차세대 청정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이라는 목표를 두고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있어서 탄소 중립 정책이 기본적으로 연대와 협력의 중심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그린 수소 허브 구축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죠. 이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정책, 탄소 중립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그 도시들도 함께 그런 내용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바람이 많이 부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청정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풍력 발전기는 그 바람의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에 바람을 받으면 회전하게 되고, 이 회전하는 이 운동 에너지를 기어 박스를 통해 가지고 증폭을 시키고, 증폭된 에너지를 가지고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이 발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경제 역시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포럼에서 우리가 꼭 마주해야 할 얘기입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신냉전 시대. 전 세계가 당면한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선 군사적,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저희
저희가 올해 18회째 포럼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괄목한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초창기에는 한반도에 대한 이슈를 집중하던 것이 동북아,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가 됐고요. 제주 포럼이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담론들이 실질적인 정책이 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많이 반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려면 이제 각국 정부, 한국 정부 포함해서 각국 정부의 이제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들도 많이 참여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 그게 이제 시민사회에서 내는 목소리가 구체적인 좀 정책들로 전환될 수 있는 그 효과적인 경로로 좀 제주 포럼이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